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노수민 작가의 단편소설 황혼의 덫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수민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선정하는 소설 부문 스토리 기록 한국문학명인 1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수민 작가의 소설은 책나들에서 황혼의 오작교로 이미 구독자 여러분의 눈물과 감동의 반향을 불러온 적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도 노령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다. 그년을 잡아야 해. 황영감은 오로지 그 여자를 찾아낼 생각으로 종묘공원을 사흘째 샅샅이 뒤지며 찾아 헤맸다. 괘씸한 년. 생각할수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팔을 휘둘러 보기도 하고 왼쪽 손바닥에 오른쪽 주먹을 내리쳐 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분이 풀릴 리 없는 일이었다. 정작 분하고 괘씸한 것은 병을 옮겨주었다는 그 사실이 아님을 그는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뭐랄까,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아준 여자에 대한 설렘 같은 것을 얼마간 품었던 순정에 대한 억울함이 더 컸다. 이 나이에 여자 만나 얻은 병이라니. 기가 차네, 기가 차. 이거 남세스러워서 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답답한 심정에 비 맞은 중처럼 구시렁구시렁 혼자 중얼거려 보기도 한다. 하얗고 동글납작한 얼굴에 해실해실 웃으며 다가왔던 그 여자. 얼굴도 선명하다. 교장 선생님이시죠? 나를 아세요? 이렇게 그 여자와 수작이 시작되었던 것이 술 탓이었을까? 꼭 술 탓만은 아니었다.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여자가 그리웠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살레음이 그리웠던 것이 분명했다. 곧 무덤에 갈 늙은이가 웬 여자 타령이냐고 흉들 보겠지만 황영감은 아직 여자를 안고 싶고 여자와 살을 섞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황영감은 자신의 나이가 70을 넘기고도 2해나 지났다는 것이 언제나 너무나도 기가 찰 정도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왕성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젊은데 왜 내가 70 넘은 할아버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원통했다.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 축복받을 일임이 틀림없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황영감에게는 죄악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 든 것이 억울하기만 한 황영감은 일부러 지하철 승차권도 경로 무료카드를 쓰지 않고 창구에 가서 돈 내고 사는 오기를 부려보기도 했었다. 지공선생이니 지공거사니 하는 말도 듣기 싫었다. 지하철 공짜 선생으로 시작된 좀 더 오래 묵은 지공선생은 지하철 공짜 거사가 되는 것이었다. 다 이놈의 흐드러진 벚꽃 탓이야. 황영감은 여자 찾는 일을 잠시 단념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으로 눈을 돌린다. 벚꽃은 필 때보다 질 때가 더 아름답다더니 이미 눈처럼 휘날리고 지고 있는 벚꽃은 역시 아름다웠다. 거나한 술기운에 박 교장과 한창 만개를 시작한 벚꽃에 홀려서 종묘공원까지 오게 되었고 공원에 와서 그 계집년을 만났으니 벚꽃 탓을 할 만했다. 궁궐인 종묘에는 몇 년 전 일본의 잔재라 하여 벚나무를 다 파냈지만 종묘공원에는 아직 흐드러지게 벚꽃이 핀 벚나무들이 있었다. 그날은 완연한 봄날이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그냥 집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작년에 앞서간 할멈 생각이 간절하여 눈시울도 젖어들고 출근해버린 아들 내외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파출부 아줌마, 요샌 가사 도우미라고 부른다던가. 아무튼 그 아줌마의 눈치도 만만치 않아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사람처럼 집을 나섰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틀에 한 번 오는 가사 도우미도 황영감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눈치를 주지도 않았었다. 항상 황영감을 챙기는 것은 아내였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에게 신세질 일도 없었고 그래서 더 당당했던 것 같았다. 최근에 아내를 먼저 보내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개 영감이 할멈보다 수명이 짧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었는데 황영감의 경우는 그가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한 탓인지 할멈이 먼저 병석에 눕더니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일찍 갔다고 할 수는 없었다. 70살이었으니까. 어찌 되었거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자꾸 코언저리가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왔다. 약속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선다는 일이 철양 맞아서 황영감은 거의 같은 무렵에 은퇴한 박 교장을 불러냈다. 종로 5가역에서 내려 광장시장 쪽으로 있는 청계천 새벽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 근처에 세운교, 배옥의 다리, 새벽다리, 마전교 등이 있었지만 황영감은 인도 전용 다리인 새벽다리를 좋아했다. 이름도 그럴싸하고 차도로는 이용할 수 없어서인지 조금은 덜 분주한 다리였다. 다리 밑으로 물 흐르는 것을 보고 있어도 좋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물소리를 가까이 듣는 일도 좋았다. 영감들이 자주 가는 담배 연기 자욱한 인스턴트 커피점보다 훨씬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였다. 그날도 역시 박 교장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늦게 오는 사람이 밥값을 내자고 제의했던 사람은 황영감이었고 형편이 어려운 박 교장에게 밥값을 물리지 않기 위해 황영감은 괜한 늦장을 부릴 때도 있었다. 정말 잘한 짓이야. 박 교장이 혼잣말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아, 뭐가? 알아듣게 말해. 이 청계천 말이야. 옆에 사람 두고서 왜 혼자 중얼거려? 워낙 오랫동안 혼자 말에 버릇해서 그렇지 뭐. 황 교장은 그 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애들하고 한 집에 사니까 말할 상대라도 있잖아. 박 교장이 씩 웃으며 황영감을 본다. 안경이 흘러내려와 코망울에 걸려있다.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온몸에서 혼자 사는 영감티가 줄줄 흘렀다. 쯧쯧. 그가 혀를 찼다. 대가리 크면 한 집에 살아도 소용없어. 밤늦게 들어와서는 저희 내외 쑥덕거리느라고 영감탱이 이야기 들어줄 새가 어디 있어? 내외가 종일 붙어서 장사하는데도 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박 교장은 젊어서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을 마다하며 아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다. 이제 두 아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딴살림을 차려나갔다. 두 아들의 아내들인 두 며느리는 모두 며느리가 홀씨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워낙 입을 다물고 있다 보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날 지경이거든. 그러면 할 수 없이 혼자라도 짓거리는 거지. 젠장, 이런 제기랄 하면서 말이야. 주로 안 좋은 말만 짓거리는 게로군. 그러느니 입에서 썩는 내 나는 게 낫겠다. 아니야, 좋은 말도 가끔 해. 에이, 그거 참하다. 정말 맛있다. 진짜 웃기네. 라고 말이야. 두 사람은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묻지 않아도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광장시장 안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순댓국 한 그릇과 밥 한 공기씩에 소주 한 병이 그들의 푸짐한 요리이자 주안상이었다. 순댓국에 들어있는 순대와 기대기, 간, 허파 등을 건져 소주 안주를 하고 나중에 뜨끈한 국물 더 달래서 밥 말아 석박지 얹어 한 그릇 비우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15,000원이면 둘이 양껏 배부르고 기분 좋게 얼큰해져 근심 걱정도 잠시 사라졌다. 우리 오늘은 꽃구경이나 할까나? 소주가 반병쯤 들어가자 성격 유순한 박 교장이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같은 무렵 같은 직위로 은퇴를 했으나
실상 박 교장은 황영감보다 2살이나 연하인 터라 말을 놓고 지내면서도 황 교장에게 가끔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게다가 자신도 그리 넉넉지 않으면서 박 교장의 궁색한 처지를 아는지라 언제나 황영감이 지갑을 열었다. 사실은 형님이라 불러야 맞는 것인데 사회에서 만나 황 교장 부르다 보니 그냥 친구가 됐네. 같이 늙어가면서 형님은 무슨 당신보다 내가 훨씬 젊어 보인다더라. 누가? 저 마님이. 황영감은 순댓국집 주인을 가리켰다. 아줌마 정말이요? 박 교장이 순댓국 아줌마를 다그쳤다. 50은 넘어 보이는 사람 좋은 여주인은 깔깔 웃으며 손등으로 앞머리를 훑어올리며 그의 귀 가까이에 다가와 속삭였다. 털이 좀 모자라잖아. 박 교장이 대머리임을 주인 여자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여자의 재치에 모두 허허 웃고 말았다. 그들을 보면서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과 상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황영감은 잠시 해본다. 그래, 꽃구경은 어디로 가려고? 진해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꿈 깨시구려. 진해는 무슨 멀리 갈 것도 없어. 길 건너면 꽃동네인데 꽃놀이가 별건가? 길 건너? 어디? 종묘공원? 싫어. 할 일 없는 영감쟁이들 득실거리는데 내가 왜 가? 우리도 할 일 없는 늙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덜 외로워지는 거야. 혼자 고상한 척 하다가는 외롭게 인생 끝낸다는 걸 알아야지. 그의 말은 옳았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잘 어울려 놀았다면 황영감도 지금처럼 애롭지는 않으리라 싶은 마음이 들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책을 들고 골방에 앉아 씨름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었다. 황 교장이나 나나 연금만 안 털어 먹었어도 이 꼴은 아닐 텐데. 쓸데없는 소리. 연금 털어 유흥비로 없앤 것도 아니고 자식놈들 결혼시켜 살림 내보내고 뒷바라지 하는 데 썼는데 그것들 잘 살면 됐지 뭘 그래. 황 교장은 아들 내외 가게 차려주느라고 연금 털었으니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해. 장사 잘 되면 어련히 주려고.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도 있는데 찡찡거리고 보채야 젖이 나오는 법이거든. 아 됐어. 다 먹었으면 당신 말대로 꼭 구경이나 나서자고. 어차피 술기운도 좀 가라앉힐 겸 바람을 쐬야 할 판이니 봄꽃 구경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광장시장을 빠져나오니 봄바람은 살살 불고 날씨는 화창하여 정말 어딘가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할멈이 벚꽃 구경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기억이 다시금 황영감의 가슴을 짠하게 안다. 종묘공원에는 듣던 바와 같이 영감들이 득실거렸다. 이쪽에도 한 무더기 저쪽에도 한 무더기 왜 그리 무더기로 몰려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다. 혼자 따로 앉아있는 영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하기야 여기까지 와서 외톨이로 빙빙 돌 바에야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겠지. 영감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황영감은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여다보았다. 가운데서는 장기를 두고 있거나 바둑을 두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다. 뭐가 그리 심각한지 구경하는 이가 더 고심 중이었다. 내기장기 내기바둑이라서 훈수를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서 옆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야. 황 교장도 조심해. 어쩐지 에이 하는 아쉬움에 감탄사만 연발할 뿐 시끌벅적한 혼수꾼이 없더라니. 마침 작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난 커피 장사 아주머니가 커피를 권유했다. 커피 한 잔 드셔. 말투부터 마뜩잖아 손사래를 치다가 워낙 커피값이 싼데 놀라 황영감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따끈한 커피 믹스 맛이 제법 괜찮았다. 그런데 난 이 커피 한 잔하고 일찍 가봐야 해.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놈이 오늘 나를 보러 온대서 말이야. 박 교장이 주머니를 뒤적여 얼른 커피값을 치른다. 박 교장이 가버리고 벤치에 앉아 그야말로 흐드러진 벚꽃 산매경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여자가 껌을 씹으며 다가와 수작을 걸었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시죠? 혹 나를 아세요? 워낙 오랜 세월 교편을 잡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다. 나는 상대를 모르지만 세상 천지에 깔린 것이 나의 제자들이라 누구든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과대망상 증세 말이다. 뭐 알 수도 있지요. 제가 그 학교에 다녔을지도 모르니까요. 5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 제법 곱상했다. 죽은 할멈과 닮은 구석이 많아서인지 어디서 본 듯도 하여 황영감은 단박에 자기 제자라고 믿고 말았다. 어느 학교였지? 옮겨 다닌 학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탓에 여자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물었다. 사실은 아까 친구분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처음 나오셨죠? 얼굴을 바짝 들이미는데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고 보니 화장이 너무 짙은 듯도 했다. 황영감의 성질로서는 당연히 그 냄새나 그 꼴이 역겨워야 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외롭고 심심하죠. 껌을 살살 씹으며 민망스러울 정도로 황영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노인들 다 그렇겠지 뭐. 내 바카스 사실 테야? 여자가 큰 손가방에서 바카스 한 병을 꺼내 흔들어 보인다. 금방 커피 마셨는데 바카스를 또 마시라고? 그 말에 여자가 살살 웃더니 황영감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봄바람 꽃바람 속에 여자와 둘이 공원에 앉아 있자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마저 들었다. 바카스 한 병 팔려고 이렇게 붙어 앉아 말을 걸고 있나 싶어 속으로는 안 된 마음이 들었다. 그까짓 바카스 한 병에 바가지를 씌워봐야 얼마나 씌우겠냐 하며 속계산도 해본다. 기껏해야 1,000원이나 2,000원쯤 하겠지. 녹차 외에는 일체의 음료도 좋아하지 않은 황영감에게는 아까운 돈이었다. 그냥 1,000원을 주고 말자고 결심이 서자 그가 물었다. 바카스 한 병에 얼만데? 왜 바카스 사시게? 난 원래 바카스 같은 음료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 여자가 입술이 닿을 만큼 가깝게 황영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마시는 바카스가 아니고 순진한 척 하시는 거야. 진짜 순진하신 거야. 황영감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맹하게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그 여자의 표정을 보고서야 그게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차렸다.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면서 그는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얼만데? 였다. 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바카스 5,000원. 그 다음은 알아서 주셔. 여자가 바카스 흔드는 짓을 멈추었다. 황영감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5,000원을 지불했다. 여자가 바카스를 따다닥 소리나게 비틀어서 따더니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마녀의 주술에 걸린 사람 모양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체음제라도 마신 것처럼 속이 타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자가 일어서서 손짓했다. 황영감은 자동인형처럼 그를 따라 일어서고 여자는 궁둥이를 셀룩거리며 앞장을 섰다. 공원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여자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여관? 집? 여관으로 가겠느냐 자기 집으로 가겠느냐는 뜻으로 짐작되었다. 그는 여자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서는 민망함이 싫어서 집이라고 말해버렸다. 그럼 좀 많이 걸으셔야 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다.
목을 축이려 했으나 어느새 바카스병은 비어 있었다. 여자 뒤를 졸졸 따라 얼마를 걸었을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서 여자가 그를 돌아보았다. 손가락으로 허술한 집을 가리켰다. 집이랄 것도 없이 그냥 방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골목에서 곧바로 판자문을 열고 컴컴한 흙바닥을 한 발짝 들어서니 그곳이 방이었다. 종로 한복판 어디에 이런 집이 있었을까 싶었다. 먼저 들어선 여자가 쭈뼛거리는 그를 와락 안으로 잡아당겼다. 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졌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이었을 뿐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자잘한 살림살이들로 방은 더욱 좁고 지저분해 보였다. 여자는 그가 들어서자 서랍장 위에 얹힌 이불을 내려 방바닥에 깔았다. 그런 다음 황영감 앞으로 다가와 손바닥을 펼쳤다. 황영감은 지갑 속에 남아있는 2만 원을 몽땅 여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원피스 밑으로 속옷을 훌렁 벗고 이불 위로 똑바로 누워 치마를 걷어 올렸다. 황영감은 잠시 이 방을 뛰쳐나갈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을 뿐 꿈을 꾸고 있는 기분으로 여자의 위에 엎어졌다. 어떻게 일을 치렀는지 기억조차 없었지만 온몸이 나를 듯이 가뿐한 느낌과 온몸에 졸음이 퍼지는 듯한 나른함으로 눈을 감으려 했다. 그때 여자가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말아 먼저 뜯어내고는 그에게 내밀며 서둘렀다. 볼 일이 있어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세요. 황영감은 나른한 몸을 일으켜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다. 문설주가 나자 머리를 숙이고 방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잘 가 오빠 멋졌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황영감은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긴 골목을 빠져나왔다. 골목을 다 나와서야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등이 홍건히 젖어 있었다. 미쳤어. 미쳤어. 내가 미친 거야.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그 추접한 짓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젊음으로 피가 펄펄 끓던 대학 시절에도 군발이라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군복무 중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이른이 넘어 하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자신이 노인이 아닌 남자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뿌듯함도 없지 않았다. 아직은 나도 남자임을 증명하는 예식이었다고 합리화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목이 몹시 말랐지만 돈이라고는 동전 몇 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한 달 용돈 중 마지막 남은 용돈을 다 써버린 것이다. 다음 용돈을 받을 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은 외출을 삼가면 될 일이었다. 너무 지저분한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또 너무 순식간에 해치우는 여자의 불성실한 태도만 아니었다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자와 살을 섞어본 지가 몇 년 만인지 헤아려 볼 수도 없었다. 할멈이 병석에 눕기 오래전부터 그런 쪽은 아예 잊고 살았으니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았다. 어서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쉬고 싶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지만 지하철이 공짜라는 것에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집에까지 걸어서 가야 할 형편이었다. 샤워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보려 위에 누우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았다. 조금 전 여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찬찬히 더듬어 보았다. 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자 위에 쓰러지자 여자가 먼저 윗조고리부터 벗겨주었던 것 같았다. 에이그, 아무리 급하셔도 옷은 벗으셔야지. 그 다음에 그가 혁대를 풀었고 바지와 속옷은 여자가 발가락으로 벗겨 밀쳐냈다. 몸을 합체한 그 순간은 정신이 몽롱해져 아무 생각이 없었다. 후끈 달아올랐다. 여자의 신음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황영감은 눈을 감았다. 동구스름한 얼굴로 살살 웃던 모습이 떠오르고 몸을 뒤척이며 교성을 내지르던 여자의 살레음과 음성이 생생했다.
여자의 얼굴이 할멈 얼굴과 오버랩되자 눈가로 눈물이 흘렀다.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이었다. 할멈도 그립고 혼자 된 자신도 불쌍하고 노후 대책이었던 연금을 목돈으로 찾아 가게를 얻은 아들 내외도 괘씸하고 무엇보다 용돈마저 궁색한 지금의 처지에 화도 났다. 며칠간은 외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슬프게 했다. 내일쯤 종묘공원에 나가 먼 발치에서라도 그 바카스 여자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특별히 보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단지 오늘 회춘한 것 같은 이 감정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한번 확인하고픈 마음에서였다.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에게 용돈 달라며 손을 벌리기는 싫었다. 그날 황영감은 초저녁부터 잠에 골아떨어졌다. 꼭 일주일이 되던 날 황영감은 아침 첫 소변을 보다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전날부터 소변을 볼 때 뜨끔뜨끔한 통증이 있었지만 예사로 여겼는데 그날 아침에는 피가 섞인 누런 농이 나오는 것이었다. 쇠망치로 머리를 호되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정신이 아뜩해졌다. 왜 병 걸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비뇨기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병원에 갈 돈 한 푼도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고민에 빠졌다. 어쩌지? 어쩐다. 머릿속에는 맴맴 그 생각뿐이었다. 마침 가사 도우미가 오지 않는 날이라 밥을 먹건 안 먹건 눈치 볼 일 없는 것만도 다행스러웠다. 점심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삼킬 마음이 들지를 않았다. 저녁에야 간신히 라면 한 그릇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라면 국물에 소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그 병에 술은 금물이라는 상식 때문에 꾹 참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룻밤 내내 고민한 끝에 그는 다음날 아침 박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박 교장밖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돈 있는 대로 털어서 좀 들고 나와. 사흘 뒤에 줄 테니까. 새벽다리에서 만나? 아니, 우리 동네로 좀 와줘.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어서 오기나 해. 박 교장과 동네 공터에서 만났을 때 황영감은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 있었다.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할까? 내가 쏠 테니까. 황영감에게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박 교장은 눈치를 보며 의중을 떠보았다. 대낮에 술은 무슨. 말해봐. 황 교장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아들과 다퉜어? 그게 아니고 내 참 기가 막혔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뭔데? 그날 우리 둘이 종묘공원에 갔던 날 내가 사고를 쳤거든. 황영감이 어렵사리 말을 꺼내자 박 교장의 안색이 달라졌다. 혹시 바카스 할머니? 알고 있었어? 알면서 말을 안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아니었어. 아줌마처럼 보이는 그 여자들이 다 환갑도 오래전에 넘은 할망구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군. 얼마나 줬는데. 박 교장이 아는 척을 하니 오히려 말하기가 쉬워져서 황영감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다. 박 교장은 자기도 며칠 전 스포츠 신문에서 읽었노라며 설명을 해주었다. 하던 짓거리들이 있어서 아랫도리는 문 닫아건 여염집 아줌마들보다 젊다던데 사실이었어? 용불용설인 거지. 2만 원씩 주는 노인도 흔치 않을걸. 좀 깎아서 10,000원만 주지 그랬어. 황 교장은 아직 젊은가 봐. 잘 되든가 보네. 아니 근데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뜨끔거리고 농이 나와. 아이고 병 걸렸네.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빠를 텐데. 돈 가져왔어? 돈이라야 몽땅 5만 원뿐인걸. 그것뿐이야? 그것도 구정의 세뱃돈으로 쓰라고 애들한테 받은 중에서 책갈피 속에 끼워 놓았던 바닥바닥한 비상금이라고.
병원비는 얼마나 할까? 그러지 말고 아는 병이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자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마이신 주사 놔주고 마이신 약 처방해주는 거니까 술만 마시지 말고 약 열심히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확실해? 남자치고 젊어서 그런 병 한두 번 안 걸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난 젊어서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그런 병 걸려본 적도 없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던가 보네. 언제든지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 바카스 할망구하고는 좋았어?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약국에나 가보자고. 혼자 가서는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황영감은 넉살 좋은 박 교장을 앞세웠다. 그들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을 찾아갔다. 처방전이 있느냐, 부작용이 있느냐, 알레르기가 있느냐며 까다롭게 굴던 여자 약사가 두 노인을 흘끔거리고 쳐다보는 통에 황영감은 몸둘 바를 몰랐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머리라 그렇지 아직 지공선생은 아니거든요. 나이보다 늙어 보여서 죄송합니다. 박 교장이 비굴해 보일 정도로 번뜩거리는 머리를 몇 번 조아리며 너스레를 떨자 약사는 웃음을 참으며 약을 챙겨 주었다. 처방이 없어서 조제는 못 해드리고요. 이 약과 이 약을 한 알씩 하루에 3번 드세요. 사실은 이 약도 처방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약이지만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처방전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며 비싼 약값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감지덕지 사흘치의 약을 들고 약국을 나왔다. 자기가 병에 걸린 양 다 뒤집어 쓰고 약을 사낸 박 교장에게 홍어 한 접시와 막걸리라도 한 대접 사주고 싶었으나 한 푼이 새로운 입장이라 그냥 돌려 세웠다. 사흘 뒤에 만나. 그날 맛있는 거 살게. 어서 낫기나 해. 빨리 나아야 소주를 한 잔 사지. 박 교장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그년이 환갑도 훨씬 지난 노파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세상이 젊어지기는 젊어진 모양이지. 난 말하면 뭘 하나. 이른에 몹쓸병 걸린 늙은이 주제에. 황영감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건네받던 날 당장 그년을 찾아 나섰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입장 난처한 노인들이 생겨날 게 아닌가. 그년을 찾아 호되게 야단을 치던 치료를 받게 만들던 망신을 감수하고 고발을 하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박 교장을 만나 빌린 돈도 주고 술도 한 잔 사야 했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은 그 여자를 찾는 일이었다. 만나면 정말 환갑이 넘었는지 나이도 꼭 물어볼 셈이었다. 종묘공원이 주 활동 무대라는 바카스 할머니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뿐 아니라 다른 바카스 할머니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사흘 만에 여자 찾는 일을 포기하고 하는 수 없이 박 교장을 불러냈다. 종묘공원에 갔었어. 왜? 바카스를 한 번 더 사려고? 미친 소리. 혼쭐을 내주려고 그랬지. 아서라 그만두셔. 안 그래도 혼이 나고 있을 테니까. 누구한테? 단속반이 들이닥쳐 다 잡아 갖답디다. 아니 공원에는 언제 갔었어?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빨라? 요샌 정보화 시대인데 꼭 가봐야만 하나? 인터넷이라는 게 왜 있겠어? 철학년 노인 카페에 쫙 떴더구만. 박 교장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황영감은 건성 그렇게 말하며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이상하게도 며칠 전까지 생생하던 그 여자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죽은 아내의 얼굴만이 또렷이 살아났다. 늙어 병들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닌 50대 중반의 곱던 얼굴이었다. 죽은 아내가 철없는 황영감의 행동이 노여운 나머지
병들기 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세상이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자기 젊어졌어. 그렇지. 빨리 죽고 싶어도 빨리 죽어지지 않는 세상이 곧 온다더니 난 이미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린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앞으로 28년은 좋게 더 살아야 할걸. 나는 30년, 100세가 평균 수명이 될 테니까. 황영감은 끔찍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술 한 잔 줘. 아직 술 마시면 안 될 텐데.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아야 된다며. 살 날도 많은데 천천히 치료하지 뭐. 황영감은 경찰에게 잡혀갔다는 바카스 할머니를 위해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그 나이에 몸 팔아서 하루 5,000원 벌이도 하고 10,000원 벌이도 한다는 그 인생도 서글픈 인생이었다. 이렇게들 오래 살면 뭘 하나.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어쩌면 지독한 덫에 걸려 곤욕을 치렀지만 남자 구실을 했다고 흐뭇해하던 요 며칠이 행복했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황영감에게는 남자로서의 마지막 행복이었을 수도 있었다. 아마도.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의학기술과 수명연장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는 지금의 노인 세대는 정답이 없기에 그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지만 정보화에 밝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에도 차이가 나고 정보에 더딜 때 더 방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나온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의 마무리, 즉 유종의 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행복의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다. 황노인도 어쩌면 고통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그랬겠지만 좀 더 건전한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좋은 취미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책나들 구독자님들처럼 문학적으로 심취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좋아요와 댓글로 제게 힘을 실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